국면에 다시 본 코리아 양국 체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15분으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김상준입니다.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이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경우를 굉장히 오랜만에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코리아 양국 체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꽤 됐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6년 초반부터 이런 대중 시민 토론에 나와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답답하던 때라 됐습니다만은 그다지 막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 관심 갖는 분들이 있었는데 만 없었고 오늘 이 제목도 이것이 돌파구다 이렇게 여기 주최해 주신 측에서 이렇게 해야지 언론이 주목한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코리아 양국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은. 그런데 이걸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띄워준 분이 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원장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띄워주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좋은 생각이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반발도 많았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고 그런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반박의 용어로 이야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런 이야기 저쪽에 김정은하고 이야기해봤어요? 그렇게 한답니까?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웃었죠. 아이고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있었죠. 이 사태의 세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볼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시에야 제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2015년 경부터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것은 그때가 이제 2017년이 바로 2년 코앞에 다가온 때였습니다. 그러면 1987년에 민주항쟁이 있었던 때 30년 일주기가 돌아옵니다. 한 세대의 서클이 돌아간 거죠. 한 세대 30년이 지났는데 1987년에 우리가 민주화한다고 했는데 뭘 했나? 굉장히 자격지심이 들고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세월호 이후로 2004년, 5년, 6년 이렇게 박근혜 정부 후기로 이렇게 중기 넘어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쪽에서 유신을 다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징후를 많이 보고 있었고 그러면 87년에 그렇게 대단하다는 민주항쟁을 했는데 그 민주화의 열기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시 독재로 회수되고 마는 것인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시발을 4.19로 본다면 4.19에서부터 그렇게 한국 민주주의 위대한 어떤 민주적인 시민적 힘의 분출이 있으면 꼭 시기가 지나면 독재가 그것을 회수하는 반복적인 회수 구조가 있었습니다. 4.19도 그랬고 나중에 80년의 서울의 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87년만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87년도 다시 독재에 회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졌고 이런 힘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게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너무 어두웠고 힘들었고 그러나 이 원인은 좀 밝혀야 되겠다.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역동성의
어떤 다이나미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한 힘으로 민주적인 분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조금 지나게 되면 그런 힘들이 다시 국제의 힘에 의해서 해소되고만 저는 그걸 이제 마의 순환골이다 라고 했는데 민주 분출이 독재 회수로 회수되고 맙니다. 물론 4.19 이후 오늘까지 K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오늘까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모두이 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복적인 회수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앞으로 위로 전진해 나왔다는 것은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반복적인 불쾌한 순환 구조, 민주가 독재에 회수되고 마는 반복적인 순환 구조, 제가 이 일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그 후에도 2024년 12월 3일 날 또 한 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명분도 똑같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도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 윤석열이도 시도했지만 불발했던 명분이 똑같습니다. 부부 동양이 수상했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경부터 생각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 쭉 역사적인 것도 좀 리서치도 해가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반복되고 있다. 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주를 이렇게 압살하고 해소해 버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 계엄을 항상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는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비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비상국가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법학자, 나치 법학자도 카르 슈미트가 이야기하는 비상권, 어떤 정책 상황을 예외적인 비상적인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한국만큼 정말 제대로 작동한 곳은 제대적인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도 작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전개 과정을 비상대권으로 정지시키고 독재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은 한국 민주주의는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은 이 마을순환 고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미래에도 벗어날 수가 없다.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다만 그때는 그렇다면 이런 순환 고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이 저는 코리아 양국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2016년 겨울에 촛불이 일어났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6년 제가 노트를 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 달에 답답해서 몇 구절 적었던 게 나중에 노트에서 확인하게 했던 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1987년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이 되니까 촛불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준 거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상국가 체제인 것은 북쪽도 똑같습니다. 그 비상국가 체제입니다. 사실상 계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K민주주의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적인 저력에 있어서 여기 지금 선배님들 많은 이렇게 통찰 노수도 하시면서 애를 쓰면서 깎아오신 기초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지탱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 판은 보면요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한국은 내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영토의 절반을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전선 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해도 그리고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제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 판은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판이다.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이런 생각이죠. 실제로 전쟁 중인데 민주주의는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판에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민주주의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도 단정되면 87년 이후에 저도 이 정도면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2017년 촛불 했을 때 이제는 또 한 번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윤석열이 또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힘이 또 안 나올까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를테면 지금 남북관계 이거 우리 손대기도 어렵고 미국이 꽉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관계 특히 이제 군사나 외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지 지금 무슨 남북관계 우리가 하냐 이런 문제도 가만 생각해 보면요. 현재 이 남북관계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놓지 않으면은 그 문제도 풀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 전쟁 상태인 것이 국민적인 일반 인식 속에서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을 우리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정적인 다수가 지지해주는 그런 방향을 개혁을 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풀어가야지 다른 문제도 따라서 풀어갈 수 있는 일 순서가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촛불이 일어나고 사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 2017년 1월에서 평창 올림픽 때부터 그런 좀 조짐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었고 꼬리 양초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북미 간에 상당히 서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의사가 많이 오갔던 해지만 그 해부터 저는 코리아 양초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감이 왔어요. 이 일에 따라서 벌어질 일이 있다. 그래서 2018년 남북미가 여러 차례 회담을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2021년부터는 안 움직일 것 같은 북쪽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적대적 두 관계 하더라도 적대적인 일이잖아.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국가 관계라는 말이지 앞에 붙은 수식어가 아니다. 남 관계에 따라서 앞에 붙는 말은 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저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헌법 그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표현 전혀 없습니다. 틀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모든 문제가 인간사도 그렇지만 상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서 통일 방안을 멋지게 화려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상대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상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을 잘 보고 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토론을 갖다 김경민 OIMC 종경명 사무총장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그러면 빠를수록 토론이 좋으니까 5분 이내로 10분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5분 내로 가장 빠르도록 그것도 제일 중요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전원회의에서 아마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한국 사회 내에 평화운동 진영에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6.15가 이제 해체하고 자주성 평화행동을 바꾼다든가 개조직들이 다 이렇게
양국가론에 근거하고 또 이렇게 북한에서는 통정부가 해산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형성됐던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다 해산하고 새롭게 이름을 바꾸는 등 소위 말해서 2023년도에 이렇게 교전적인 적대적 두국가 이후에 이렇게 한국 사회의 뭐 정부 입장은 또 제가 보기엔 좀 명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게 시민 평화운동 쪽에서도 이 진영 사이의 변화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북한이 헌법도 바꾸고 또 이렇게 두 국가 체제를 가지고 국경까지 접한 상태에서 현재 이제 통일을 원하는 것보다 평화 정착을 우선적인 과제로 하고 그 이후의 방향을 이게 그 정세의 변화와 함께 전략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정부는 뭐 지금 자기 역할을 분명히 했죠.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피스메이커는 뭐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는데 지금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정부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좀 잘 전송되고 정리되어서 나오지 않고 좀 중구난방으로 또 징념마다 좀 다르게 나와서 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뭔가 일관된 입장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잘 지켜봐야 될 과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 북이라고 말하면 제가 조선으로 부를게요. 대한민국은 한국으로 부르고 여기 제목대로 조선 입장에서는 보면은 한국이 최소한 두 가지 입장을 가져야지 혹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그 조선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지위를 어떻게 다툴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렇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EU에서 그 회담하고 나서 이렇게 비핵화 문제를 다루니까 그 조선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게 뭐 비판 논평이 나왔듯이 핵보유국 문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부분과 그 이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입장을 지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조선의 이렇게 그 국가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도 핵보유국 인정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거고 뭐 미국과 트럼프와의 막 회담도 결국은 두 가지 조건이라고 봅니다. 핵보유국 인정, 그다음 제재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제재를 종결할 것이냐 뭐 이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일 것 같고 특별히 그러면서도 그 조선과 이렇게 뭐 한국 간의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한국 내부에 있는 이렇게 흡수 통일론이라든가 적대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하고 있는 제도와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에서 보면은 3조 영토조항에 의해서 그 북한은 지금 이적 집단이 이렇게 불법적 응가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영토조항 우리가 어떻게 3조 처리할 것이냐 4조의 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에서 이렇게 아직은 두 국가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 체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과정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그 조율 좀 정리해 주세요. 벌써 끝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내부의 적대성을 이렇게 완화하고 또 이렇게 조선과 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 정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 단계의 우리의 운동 과제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으면서도 그 좋은 꼴찌 듣는 토론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서울대학에 계시는 이경철 교수님께서 두 국가로 통일 철학 그리고 평화 공존의 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